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걷히기도 전인 새벽 5시, 저는 주방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한 지 벌써 2시간째였죠. 갈비찜을 끓이느라 온 주방이 김으로 자욱했고 제 얼굴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은 칼에 베인 상처로 따가웠고 다리는 오래 서 있어서 후들거렸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잤거든요. 오늘 오시는 손님이 특별하다며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하셨던 터라 저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 냄비를 들어올리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냄비가 손에서 떨어지면서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쿵! 넘어지는 소리에 시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는 얼굴에는 냉소만 가득했어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쇼하는 거야? 당장 일어나. 시누이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짝! 시어머니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손님 오시는데 이게 뭐 하는 꼴이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시어머니가 다시 손을 드시려는 순간이었어요.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화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 벌써 오셨네. 너 얼른 세수하고 나와. 저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부은 뺨을 차가운 물로 식혔지만 빨간 자국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품격 있는 옷차림의 여성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최 사모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분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제 뺨에 빨간 자국을 보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 며느님 얼굴이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신경 쓰실 거 없으세요. 주방이 더워서 그래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정오가 되어 생신 잔치가 시작되었고 저는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죠.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후식을 내오라고 저를 불렀어요. 과일 접시에는 포도와 참외 그리고 복숭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은 이미 복숭아즙 때문에 가렵고 목이 간질거렸어요. 과일 접시를 상에 놓으며 저도 모르게 기침이 나왔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째려보며 눈을 부라렸고 저는 황급히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려웠어요. 거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놀란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서요. 아까 며느님 기침하시던데 복숭아 알러지인가요? 신우가 대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새언니도 복숭아 못 먹어요. 손님이 가실 때까지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밖을 보니 사모님은 계속 제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분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을까? 괜히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그렇게 울다 잠들었어요. 넉 달 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4평으로 신혼 때부터 4년간 함께한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했죠. 하지만 1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집은 너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보육원 출신인 저를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는 가끔 술에 취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10살 때 친어머니와 헤어진 후 아버지가 재혼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그 여자는 자기 딸만 아꼈고 남편은 늘 뒷전이었다고 했어요. 민지야, 우리 진짜 행복한 가정 만들자.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자.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는 커피를 직접 내려주시며 제안하셨습니다. 혼자 서연이 키우기 힘들지? 우리 같이 살자. 너의 유일한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저는 평생 가족을 꿈꿔왔거든요. 우리 집에서 살면 생활비도 안 들고 아파트는 월세로 돌리면 매달 수입도 생기잖아. 그러면 서연이 교육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어. 신우이도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같이 살면서 서연이 잘 키워봐요.
그 말들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살던 아파트는 월세를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생겼어. 이제 서연이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시댁으로 이사 들어간 날 시어머니와 신우는 반기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흘 후, 아가 준호가 남긴 유산 5억쯤 된다고 들었는데, 통장에 갖고 있는 거니? 내가 믿을 만한 곳에 투자해서 2배로 불려줄게. 은행이자 몇 푼 한다고 5억을 그냥 두니? 아깝잖아.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설득에 5억을 맡기게 되었어요. 지금 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쯤 지나 아침 6시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어요. 일어나. 아침 준비 안 해? 언제까지 시애미가 차려주는 밥 받아 먹을 거야? 그날부터 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우이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거니 밥값은 해야죠. 저는 속았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냉장고 앞에까지 CCTV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주방, 거실 등 다른 곳에도 설치되었어요. 저희 모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서연이가 없었던 거예요. 온 집을 뒤지다 다락방에서 찾았는데 문이 밖에서 잠겨 있었고 어둠 속에서 서연이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 말을 좀 안 들어서 반성 좀 하라고 그랬지 뭐. 신우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말이죠. 싫으면 애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신우이도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분이 59세 호라비인데 재혼 상대를 찾고 있어. 돈도 많고 회사도 잘 되고 있으니까 너한테는 과분한 자리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게다가 3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재혼하라니요. 59세면 어때? 돈 많으면 되는 거지. 고아 주제에 뭘 바래? 신우이가 비웃었습니다. 싫어요. 아직 재혼 생각 없어요. 서연이만 보고 살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거절해? 이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넌 팔자 피는 거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날 이후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깨우기 시작했고 밥은 아예 주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재혼 얘기는 일주일마다 반복되었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매번 맞았죠.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5억을 넘겼을까? 왜 이 집으로 들어왔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쥐처럼 갇혀 있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사모님이 식사하자고 연락 왔어. 엄마 대박이다. 나라그룹 회장님이라면서. 내 얘기 잘 부탁해. 예전 생신날 오셨던 사모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우를 그분 아들과 소개시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사모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던데 시어머니와 신우의 가식에 속지 않으시길. 괜히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신우이도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카페 하나 차리려고 하거든. 강남에 좋은 자리 알아봤어. 그 후 신우가 말했어요. 요즘 카페 사업이 대박이야. 사모님 아들도 소개받을 건데 제대로 된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어야 내가 체면이 서지. 저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인지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시설비, 권리금 다 합치면 3억 정도 들어. 우리가 최대한 끌어모아도 1억뿐이라 4명의 아파트 담보로 2억 대출 받아줘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아파트는 7억 정도 하는데 이미 월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재산이에요. 서연이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해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나가. 당장 오늘 밤에 서연이 데리고 나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신우이가 그 후 무서운 협박을 했습니다. 서연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 어느 지방 시골에 갖다 버려서 엄마도 누군지 모르는 고아로 만들 수 있지. 너처럼.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선택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든지 아니면 서연이를 고아원에 보내든지. 저는 주저앉아 애원했어요. 제발 서연이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해줄게요. 서연이만은 제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새언니 생각해봐. 내가 나라그룹 회장님 땡 며느리가 되면 서연이랑 언니 모른 척 하겠어? 우리 엄마랑 다 같이 호강시켜주겠지. 내가 버젓한 카페라도 운영하고 있어야 사모님한테 점수를 따지. 그러니 협조 좀 해줘.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은행 가서 대출 받자. 그날 밤 자고 있는 서연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무서웠어요. 제가 겪었던 그 외로움, 그 아픔을 이 아이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누이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얼마 지나 받게 된 대출금 2억은 그날 바로 시누이 계좌로 들어갔어요. 당분간 대출이자는 새언니가 내줘. 내가 돈이 어딨겠어. 나중에 카페 잘 되면 그때 원금이랑 이자 다 계산해 줄게. 차 안에서 시누이가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억도 빼앗기고 아파트도 담보로 잡히고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죠. 며칠이 지나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맡긴 5억, 투자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네가 알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사모님이 오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저는 주방 문틈으로 살짝 봤습니다. 생신 이후 처음 보는 거였죠. 지나는 길에 잠깐 들렀다는 사모님을 시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준비했어요. 차를 내려놓으려는데 사모님이 저를 보시며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평소 복숭아 알러지 심해요? 그날 괜찮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신날 일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괜찮았다고 대답하자 사모님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사모님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시누이 얘기, 사업 얘기,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저녁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모님이 조용히 주방 쪽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멈췄어요. 사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시댁에서 살고 있다니 힘든 점이 많겠다며 아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 살이냐고 물으셨어요. 5살 딸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민지 씨 친정 부모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거든요. 순간 사모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계시던 찻잔이 덜컥거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해서 사모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더 말씀하시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30분쯤 더 지나 사모님이 일어나시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쉬워하며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신발을 신으시던 사모님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일어났어. 낮잠을 자던 아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어요. 졸린 눈으로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어? 저는 황급히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연이가 제 품에 안기며 고개를 제 어깨에 기댔어요. 현관에서 사모님의 발걸음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돌아서서 저와 서연이를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딸 이름이 서연인가요? 아주 이쁜 이름이라며 누가 지어줬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딸아이가 차고 있는 은팔찌를 유심히 쳐다보시다 가셨습니다. 그 팔찌 안쪽에는 서연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질 때 팔에 차고 있던 은팔찌인데 친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물려줬거든요. 이름과 함께 제가 고아원에 왔을 당시 서연이라는 다른 아이가 이미 있었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제게 민지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함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 몰래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작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 꼭 연락해요.
저는 서연이를 방에서 놀게 한 후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서연이를 재운 후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나라그룹 회장 최서연. 서연이라니? 제 딸 이름과 같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희망 같은 것이 살짝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봤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따뜻했던 눈빛,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순간, 힘들면 꼭 연락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연락 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문자 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닐까? 재벌 회장님이 바쁘실 텐데 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민지 씨 연락 주셔서 고마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만나주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날 약속 장소로 나가니 사모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이야기예요. 저는 20살 대학생이었어요. 가난한 선배와의 사랑, 임신, 부모님의 반대, 출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부모님이 아기를 의사 집안의 양녀로 보냈다고 하셨대요. 그분은 그 말을 믿고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고백하셨대요. 아기를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어느 여름날 새벽, 제가 끼워줬던 은팔찌를 그대로 한 채. 그 팔찌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지 씨 집에 갔을 때 서연이 팔찌를 봤어요. 제가 30년 전에 제 딸에게 채워줬던 바로 그 팔찌예요. 같은 디자인, 같은 글씨체로 서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사모님은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더 꺼냈습니다. 갓난아기 팔에 은팔찌가 보였어요. 서연이가 차고 있는 그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알러지까지 모든 것이 일치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었어요. 진실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동안 민지 씨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모님은 서류들을 꺼내며 말씀하셨죠.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온라인 도박 사이트 중독자세요. 정말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사설 탐정들을 통해 확인했어요. 그리고 민지 씨가 그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지내는지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분 사망 사건도 재조사를 의뢰했어요.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습니다.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사고 차량은 남편분 차만 노리고 돌진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사고 전 남편분 앞으로 5억 원 사망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수익자는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채 손만 달달 떨었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민지 씨 명의로도 3억짜리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익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지 씨와 서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먼저예요.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DNA 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응 방법을 생각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설령 DNA 결과 민지 씨가 제 딸이 아니더라도 제가 끝까지 도울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식 DNA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사모님은 위험하다고 반대하셨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의심받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사모님은 다시 만났어요. 검사 결과 봉투를 함께 열었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저희는 꼭 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의 상봉이었습니다. 정말 내 엄마 맞아요? 엄마.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딸 미안해.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난 후 제 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장을 준비할 거야. 사기죄, 폭행죄, 아동학대죄로. 엄마 그리고 제 남편 일은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정황상 의심스럽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거야. 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말, 행동들을 기록해. 녹음할 수 있으면 녹음하고. 우리가 법정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남편을 위해서, 서연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친어머니는 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펜처럼 생긴 녹음기 2개였어요. 주방이나 거실 구석에 몰래 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들을 녹음해야 한다고, 증거가 있어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 모양의 녹음기 2개를 받았습니다. 작고 정교해서 펜꽂이에 꽂아두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았어요. 시댁으로 돌아간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주방 선반 위 펜꽂이에, 다른 하나는 거실 TV 옆 펜꽂이에 꽂아두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면서 저는 긴장감 속에서 지냈어요. 과연 그들이 결정적인 말을 할까요? 매일 밤 녹음기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몰래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꺼냈어요. 쟤는 언제 처리할 거야, 엄마? 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서두르지 말라고,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으니 최소 1년은 지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엄마만 믿어. 그 영감탱이 때도 준호도 다 완벽했잖아. 그들의 소름 돋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그들의 대화.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 고민 중이야. 영감탱이 때처럼 약으로 할지, 준호처럼 사고사로 위장할지 말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기다리던 증거였습니다. 즉시 녹음 파일을 친어머니께 전송했어요. 다음 날 친어머니와 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이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완벽하다며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어요. 띵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경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기죄, 폭행죄, 아동학대죄, 그리고 살인교사죄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동행을 요청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누이가 황급히 누가 고소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나라그룹 최서연 회장과 강민지 씨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섰어요.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당장 잡아먹을 기세로 배은 망덕 한 년,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어? 라며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투자 명목으로 제 돈 5억을 도박으로 날린 것, 협박해서 아파트 담보로 2억 가로챈 거, 그리고 남편을 차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것, 시아버지를 약 바꿔치기로 죽인 것, 저도 죽이려던 계획, 이 모든 죗값을 받게 될 거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시누이가 증거가 어디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제 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민지는 30년 전 헤어진 친딸이라고 DNA 검사로 확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한테 한 짓을 하나하나 법정에서 다 밝혀질 거라고요.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누이에게도요. 시어머니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요.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저와 서연이는 친어머니가 마련해준 집으로 갔어요. 서연이는 넓은 방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몇 달 후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말했어요. 증거가 차례로 제출됐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이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재판은 3차례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고 변호사는 선처를 구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살인교사죄, 사기죄, 폭행죄, 아동학대죄를 합산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우이에게는 징역 3년이었어요. 그리고 편취한 5억 원과 아파트 담보대출 2억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 5억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던 주택은 즉시 경매 처분되며 모든 재산은 배상금으로 충당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만 있었죠.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저는 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자란 고아원의 아이들 후원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1년 반 전만 해도 저는 시댁 주방에서 새벽부터 일하며 눈물 흘리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다른 곳, 교도소에서 시어머니는 좁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후회의 눈물이었죠. 15년 출소할 때쯤이면 70대 중반입니다. 인생은 끝났어요. 재산은 모두 배상금으로 날아갔고 남은 건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신우이는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3년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 나가도 갈 곳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빈털터리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말. 저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고아에서 행복한 가족을 가진 사람으로, 학대받던 며느리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제 힘을 쓰겠다고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감옥에서 빈털터리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결국 빛을 발합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행복하라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